계속 갈게요. 그래가 이제 아까 그 도스토옙스키론 쓰려하다가 소설의 이론만 쓰고 징집대 갔다 그랬잖아요. 징집대 가도 또 아버지 백으로 빠져요. 빠져가 전쟁터는 안 가고 부다페스트에서 우편 검열관 이제 편한 보직으로 보충역 비슷한 그런 걸로 군생활 하다가 아버지 백도 있었지만 군대 빠진 게 아버지 백이고 그 우편 검열관 된 거는 지 친구가 정신병으로 이렇게 진단서 끊으셔. 지 친구가 누구냐? 지 친구가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칼 야스퍼스라고 들어보셨어요? 거기 전부 다 이 막스 베버 서클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다 사귀었던 사람이에요. 야스퍼스가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면서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정신병으로 진단서 끊어줘요. 그래가지고 군대 이 현역으로는 안 가고 우리 같으면 공익 근무를 한 거죠. 공익 근무를 하다가 공익 근무하는 게 이제 우편 검열 우편물 그거 분류하고 뭐 이런 일 하다가 그 일마저도 아버지 백으로 빼요. 빼가 이제 다시 독일로 와요. 헝가리 있다가 다시 독일로 와가 1916년부터 아까 미학 작업을 했다 그랬잖아요. 1912년부터 14년까지 쓴 거를 나중에 70년대 대가 출판이 돼요. 하이델베르크 예술철학이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교수 되려고 하빌리타цион을 준비하는 게 미학을 써요. 미학을 쓰는데 1918년까지 써요. 1918년까지 써서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내요. 교수 신청을 해요. 근데 떨어져요. 떨어지는 이유로 심사를 해가 떨어지는 이유로 딱 한 줄 편지를 받는 게 지금 독일의 시국에서는 외국인 특히 헝가리인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영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의 답을 받아요. 그랬을 때 이미 그 답을 받았을 때 루카츠는 이미 공산당에 입당을 했을 때예요. 1918년에 이제 17년 말에 짐을 싸들고 부다페스트로 돌아가거든요. 17년 만에 부다페스트로 돌아가는데 그 막스 베버 동생 알프레드 베버라고 이것도 큰 사회학자인데 그 알프레드 베버, 하이니 리케르트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루카치를 교수 만들어 주려고 엄청 막 지원을 해요. 지원을 하는데 심지어 제가 아버지가 그 하이델베르크 철학과 학과장을 헝가리로 초대까지 해요. 그래가 막 아마 대접을 잘했겠죠. 엄청 대접을 잘하고 했는데 학과장이 바뀌어버려요. 근데 아마 헝가리인이어서 안 될 뿐만 아니라 밝히지는 않았지만 유대인이어서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유대인은 진짜 교수가 되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교수의 길은 접죠. 교수의 길은 접는데 그때 쓴 걸 그 제출한 논문을 이제 나중에 아까 하이델베르크 예술철학하고 같이 74년인가에 출판되는데 왜 하이델베르크 미학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돼요. 근데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냐면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있었잖아요. 러시아 혁명이 있었고 1918년에 헝가리에서도 혁명이 일어나요. 1차 대전 끝나면서 헝가리에서 3인주의 계열이 집권을 해요. 집권을 하고 공산당 세력하고 같이 제휴를 해서
삼인주의 정권이 들어서는데 그 무렵에 1918년 11월에 헝가리 공산당이 창당이 돼요. 헝가리 공산당이 창당이 되고 1918년 12월에 루카치는 헝가리 공산당에 입당을 해요. 입당을 하고 헝가리 혁명이 그 이제 무혈 혁명이죠. 그 아까 18년에 헝가리 혁명이 있었고 집권은 삼인주의 계열이 잡았다 그랬잖아요. 그 주도권이 공산당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헝가리 1919년 3월에 헝가리 소비에트 정권이 수립이 돼요. 헝가리 평화의 공화국, 독일어로 레테, 거기 소비에트랑 같은 말이 평화회라는 말이고, 우리 익숙한 말로 하면 헝가리 소비에트 정권이 수립이 되죠. 그 수립되기 전에 루카치는 헝가리 공산당 중앙위원도 되고, 워낙 루카치가 이제 왔던 거, 아까 정치학 박사 뭐 이런 게 관련된 게 아니라, 루카치는 이미 독일하고 헝가리에서 이미 소장학자로 이름이 난 사람이었어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유명한 유명인사가 공산당에 들어왔으니까 공산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뭘로 유명해죠? 소설의 이름? 영혼과 영식, 영혼과 영식, 소설의 이론, 이걸로 이미 필명을 날렸고, 그 다음 헝가리 지식계에서, 드라마 발전사, 예, 이런. 헝가리에서 이미 그 헝가리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인 그룹에 헝가리에서도 막스 베버 서클처럼 헝가리에 와서 군대 생활할 때 헝가리에도 지가 인류 서클 하는 걸 만들거든요. 거기에 유명한 사람들 다 들어가요. 우리가 아는 그 아르놀드 하우저라고 있어요. 아놀드 하우저라고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로 그 사람. 그 사람도 헝가리 사람이. 네. 칼 만하임. 뭐, 그 다음에 영화 1세대 이론가로 꼽히는 벨러 블라주.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이제 그 당시 헝가리 사람이었거든요. 벨러 블라주는 그 김나지움 친구예요? 김나지움 친구는 아니고 대학 친구고. 그럼이 제일 가까웠어요. 그 김나지움 때부터 친구는 아까 말했던 레오 포페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일찍 죽었고요. 아까 이름은 세이들레르가 1911년에 죽었다 그랬죠. 그해 레오 포페르도 요절을 해요. 이 사람이 진짜 천재였나 본데 진짜 이 뛰어난 사람이었나 본데 일찍 병 걸리가 죽었고요. 그런데 이 부다페스트에서 인류 서클을 하면서 이건 전혀 이제 정치적인 서클은 아니었고 매주 이제 모여서 밤새 토론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일요 서클이라는 게 그 시대의 살롱 문화나 이런 것과 이어지는 뭐 자연스러운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 일요 서클도 요즘은 거의 유지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세상이 크잖아. 1년마다 모인다고 일류 서클이. 아니 그래도 하여간 여기 보면 저기 베버의 일요 모임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거의 뭐 최고의 그 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최고의 이런 애들이 함께 다 모여가지고 일요일마다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 지역에 이제 같이 살았던 거죠, 다. 딴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야들은 다 부다페스트 살았던 거고, 베버도 다 하이델베르크 같이 사는 사람들, 거기 하필이면 이제 그때 유명한 사람들이 같이 있었는데, 그때야 아무도 유명하진 않았고, 나중에 이제 유명해지는 거죠. 그 당시에 그 헝가리에서 이 사람들이 있었고, 또 유명하게 나주되는 사람, 요새 많이 언급되는 칼 폴란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았는데 칼 폴란이는 일류 서클 멤버는 아니었고, 그 한 번씩 모임에 왔고, 거대한 자만. 예, 한 번씩 모임에 왔고, 정식 멤버는 아니었고, 이제 이 멤버들 일요일마다 거의 뭐, 그냥 모여서 이제
책 가지고 이야기하고 막 밤새 토론하고 이런 모임이죠. 그러면 10시간 중에 9시간 루카츠 혼자 떠들었대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일리어 서클과 그 일리어 서클에서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어떤 성과들 이런 게 보면 마치 어디 책에서 써져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스 사회에서 이렇게 자기 충격적이고 막 일어나던 어떤 그게 시대가 지나고 그 후 시대의 돌이 안 되게 되는 일리어 서클도 그 20세기 초에 있어서의 어떤 지성들의 대학들이 실제 지금 상태보다 훨씬 작고 미흡하고 정보도 그랬는데도 굉장히 충실하게 대화되고 뭐 이런 모임이 유지되는데 요즘은 도리어 마치 잃어버린 그리스처럼 요즘도 많죠 그런 모임이요. 그게 이제 더 제도화돼가지고 가령 잡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이제 요새 같은 잡지를 주로 발간을 하죠. 그러면 그 편집위원들 매주 모여서 토론하고 우리는 그가 아니고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거고. 뭐 창비나 문지나 뭐 이런 데서 다 그래 하겠죠. 뭐하고 그럼 모여서 그때 있었던 일 이야기하고 어떤 책을 왜 다룰 건가 이야기하고 뭐 그런 식의 지식 공동체 같은 거 요즘도 많죠. 뭐. 근데 이 당시에야 이 사람들이 워낙 큰 학자들이 거기서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유명해진 거지. 어느 시대나 그 시대에 뭐 비슷한 동네에 살면서 말 통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모여서 그룹을 만들어가 뭐 세미나 그룹 만든 거죠. 뭐 세미나 그룹 만들어가 이야기를 같이 했겠죠. 그러면 이 당시 그 20세기 초? 이 당시에 헝가리 이 지역의 문화적 토대가 장난이 아니었나 봐요.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저도 알 정도로 유명해진 사람인데. 그래 말이에요. 예. 그 당시 헝가리뿐만 아니라 지금 오스트리아도 그렇고. 이게 저희는 익숙치 않잖아요. 저희 세대만 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 그 당시에 다 나오죠. 그런 것 같아요. 그 사상이라 하는 게 나오는 게 이 세기 전환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 시대, 우리도 이제 문명이 끝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대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도 이제 유럽은 끝났다예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1차 대전이고 이미 유럽 문명은 끝장이 난 거예요. 그래 이제 소위 세기말 세기전환기. 그래 온갖 실험적 사고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거를 정면으로 이제 응시를 하면 거기에 대안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유명한 그 사상가들은 20세기 유명한 사상가들은 다 이 무렵에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 시대 상황상 지금 코로나나 그리고 환경 문제나 세계적인 그런 식인 거죠. 그런 상태인 거죠. 예. 우리도 이제 한 시대가 끝났다라는 이런 식의 그 당시에 이제 다 이 지식인들은 그런 식의 느낌을 가졌을 거고, 그래 사고가 치열할 수밖에 없겠죠. 그때 오만 새로운 사고들이 다 튀어나왔을 거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는 그런 지식인들이 많이 있었을 거고, 그 중에 이제 몇 명이 나중에 이름을 떨치게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이었던 것들. 부다페스트 같으면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로 그 당시 그랬을 거니까,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말씀드리던 그 공산당에 입당을 해요. 그 이제 아까부터 소설이 이론 쓸 때부터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 새로운 이제 대안을 찾고 싶어 했잖아요. 유럽 문명은 끝났다라는 게 있어요. 루카치한테는 유럽 문명은 끝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안을 찾고자 했는데 찾고 했던 게 초반에는 예술에서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예술에서 찾으려고 했고, 예술에서 찾는다는 건 이제 중거의 사고의 중거 단위가 개인이에요. 인간의 문제를 고민을 하도 나가 어떻게 살 건가 이런 식이잖아요.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개인으로서 단독자로서의 나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고민을 했다면 이제 러시아 혁명이 성공을 하는 걸 보고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계속 거리를 취해 왔었거든요. 저걸로는 안 된다라고 사회주의에 계속 관심은 가졌지만 사회주의 운동 정도로는 이 세상을 이 인간의 영혼까지 바꿀 수 없다라는 그런 식의 태도를 계속 취했다가 러시아 혁명이 터지고 성공하는 걸 보면서 그다음 소비에트 정권이 있어서 새로운 노동자 세상이 열리는 걸 보면 아 저런 길도 현실화가 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시대 속에 들어간 거죠. 헝가리에 막 혁명기에 들어갔고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하는 게 뭐냐면 좌파 지식인으로 있을 거냐 아니면 혁명 속에 내 몸을 던질 거냐를 결단을 해야 돼요. 혁명 뒤에. 근데 계속 머뭇거렸어요. 그러면 도저히 볼세비즘은 그 당시에 이제 혁명 사회주의 하면 곧 볼세비즘이에요. 러시아 혁명이 볼세비키 혁명이라 불렀으니까 볼세비즘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왜냐하면 저거는 마치 악의 수단으로 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런 전혀 잘못된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폭력의 결국은 폭력의 문제였거든요. 폭력의 문제. 그 당시만 해도 혁명이라 하는 거는 요새는 우리가 혁명이라는 말을 촛불혁명이니 뭐 이런 말을 쓰지만 그 당시 혁명은 곧 계급혁명이고 그것은 곧 유혈혁명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폭력이라는 문제예요.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인간을 죽일 수 있느냐예요. 그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인류를 해방시킨다는 목적하에 인간들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게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이제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죠. 근데 볼셰비키즘은 그걸 하는 거예요. 그 길을 내 길로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로 굉장히 갈등을 해요. 그래서 1918년 12월 중순에 공산당이 입당을 했다 그랬는데 11월 말에 헝가리의 신문에서 설문조사 같은 게 있어요. 볼셰비키즘을 어떤 식으로 보십니까? 하면서 이제 그 당시 뭐 지식인들한테 이렇게 앙케이드식으로 이제 조사를 했죠. 그때 쓴 글이 도덕적 문제로서의 볼셰비키즘 가는 건데 거기 보면 결국 볼셰비키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 폭력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거는 지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래 되면 이제 볼셰비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좌파 그냥 사민주의의 좌파 사회주의 지식인으로 머무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글이 12월에 발표가 됐는데 쓰기는 11월에 썼고 그런데 갑자기 공산당에 입당을 해본 거야. 사람들이 다 놀려가 기절 초풍을 낸 거예요. 전혀 자는 공산당에 들어갈 애가 아닌데 공산당원이 떡 돼본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그 당시 친구 중에 하나가 그런 말을 해요. 루카치는 일주일 사이에 사울에서 바울이 되었다. 일주일 만에 뒤집어져 본 거예요. 인간이. 그리고 실제로 그 말이 그런 게 일주일 전만 해도 이 고민 때문에 나 안 되겠다 했다가 일주일 만에 확 바퀴가 탁 들어가 본 거예요. 받아들이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류의 영혼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희생하는 이런 식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폭력이라 하는 게 살인이잖아요. 제1명령은 살인을 하지 말라잖아요. 그 영혼을 자기 영혼을 죽이는 행위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희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혁명가의 길이다라고 이제 결단을 내리는 거죠. 거기를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 한두 달 사이에 막 지도 오만 갈등을 다 했겠죠. 갈등을 다 하다가 딱 결단을 내려요. 그래서 공산당에 딱 가입을 해요. 그때부터는 진짜 바울이 돼요. 누구보다도 철저한 공산당원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던져버려요. 교수 되려는 꿈도 싹 던져버리고, 저 아버지가 기적이니까 항상 게어르크 폰 루카치라고 썼거든요. 폰도 빼버려요. 예술 다 때리치워버려요. 예술 연구 다 치워버리고, 미학 연구 다 접어버리고, 정치 연구로 들어가요. 실천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헝가리 공산당 중앙위원하고, 그 다음 헝가리 소비에트 정권이 1919년 3월에 수립이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식으로 치면 교육부 장관 같은 걸 맡아요. 교육부 장관 같은 걸 맡고, 근데 헝가리 정권, 소비에트 정권이 수립되고 난 뒤에 헝가리 해군 제독이 그 루마니아로 도망가 있다가, 헝가리도 바다에 접해 있어요? 안 접해 있죠?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해군제독이? 오스트리아는 접해 있어요? 오스트리아 제국이야. 그죠? 그래, 그렇겠지.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군주국 시절이니까 그 당시 헝가리 제독이었어. 뭐죠?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나오는 남자가 오스트리아 해군 장교였잖아요. 아, 그래. 전혀 기억 안 나요. 그런 디테일한. 아니. 그래, 그 사람이 도망을 갔다가 이제 루마니아하고 체코슬로바키아 등을 얻고,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유럽에서. 헝가리에서도 소비에트 정권이 수립이 됐으니까 이걸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헝가리로 침공에 들어와요.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헝가리 소비에트 정권하고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하고 이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루카츠도 이제 전장터에 가요. 정치위원으로 가서 이제 전장터에서 정치 지도도 하고 하여간 막 그런 거를 하는데, 정치위원을 하는 중에 사람을 죽이거든요. 그 이제 소비에트 군대 접근하면서 막 오중에 떠중에 다 모아놨디, 루마니아 군이 오면 막 다 도망을 가쁘는 거예요. 헝가리 군인들이 도망가기 바빠. 그래 그거를 막기 위해서 탈영병 총살 명령을 내려요. 8명을 잡아가 총살을 집행을 시켜요. 그때부터 탈영병이 싹 없어졌대요. 근데 죽기 전에 자서전에서 이야기하면 그걸 전혀 뭐 쥐가 잘못했다는 이야기 안 해요. 전쟁 중이었으니까, 전쟁에서 군인으로 산 일인 거죠. 근데 이제 지금 헝가리에서는 막 루카치는 막 살인마 이런 식이에요. 그때 사람을 수백 명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8명을 그때 이제 지가 총살 명령을 시켰다 그래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예, 예. 2020년도에? 예, 예. 그 뒤에 가서 이제 그 말씀드릴게요. 그 이제 그랬다 결국은 무너져요. 그 133일 만에 헝가리 소비에트 정권은 무너지고, 루카치는 이제 오스트리아로 망명을 해요. 오스트리아 비엔으로 이제 망명을 해서 거기서 이제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공산주의 활동을 하죠. 그 활동 초창기에 나온 책이 1923년에 출간된 책이 그 유명한 역사와 계급의식이라는 책이에요. 역사와 계급의식이라는 책이, 아까 소설의 이론하고 이제 영혼과 형식 말 좀 드렸지만, 영혼과 형식이 현대 실존주의의 원형적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는 책이에요. 소설의 이론 같으면 역사와 예술 형식의 이 결합, 역사와 형식의 결합을 이래 풀어낸 최초의 그 해결 이후에 최초의 본격적인 이제 이론서에 해당되는 그런 책이거든요. 근데 이 역사와 계급의식은 이제 서구 마크시즘의 바탕이 되는 책이에요.
이게 이제 1923년에 출판이 됐는데 이 역사와 계급의식에서 그 독일 고전주의 전통, 그 헤겔에 입각을 해서 막스를 해석을 하고 막스 베버를 결합을 시켜요. 그래 헤겔의 변정법, 총체성관 이런 걸 막스식으로 해석을 하고 막스의 자본론에 나오는 물신숭배론을 사물화론으로 다시 번역을 하고 그 사물화론을 막스 베버의 합리성 이론하고 결합을 시키거든요. 그래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뭔 말이냐면 막스주의를 철학적으로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독일 고전 철학과 그 당시 최첨단의 학문가를 결합을 시켜낸 거예요. 그래서 막스주의를 새로 해석을 해낸 거예요. 그래 이거는 막 센세이션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센세이션을 했던 게 아니라 그 가령 아도르노나 벤야민이나 뭐 이런 사람들 이후 약간 뒷세대의 막스주의를 접한 사람들이 그 당시 막스주의라 하면 다 이제 소비에트 막시즘 그래서 소련에서 이제 교과서식으로 나오는 그런 게 막스주의였어요. 그래 이제 고급 지식인들의 눈으로 보면 이건 철학도 아니에요. 철학도 제가 그 책 아닌데. 샀는데 어? 그 동구권에서 막스주의 교육하는 고등학교 교육 예. 그 고등학교에서 막스주의 그 교육하는 우리 책이 있어서 80년대 다 우리 그런 걸로 공부를 했죠. 그 번역서 가지고. 근데 다 우습게 보다가 그 막스주의를 우습게 보다가 루카츠 책을 뭐 이거 완전 이거는 뭐가 있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막스주의에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다 이 역사와 계급의식이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역사와 계급의식을 통해 막스주의에 입문을 해서 다시 이 사람들이 막스를 공부하게 되는 뭐 그런 식의 이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린 게 그래 이후에 이게 이제 서구 막시즘의 초석을 낳은 책이다. 그 이제 서구 막시즘 가는 게 동구 막시즘, 소비에트 막시즘하고 대비해서 서구 막시즘 가는데 이 초석을 낳은 책 중에 크게 세 사람을 꼽아요. 그람시하고 독일의 사람 중에 칼 코르시라고 있어요. 똑같이 이때 막스주의와 철학이라는 책을 써내거든요. 칼 코르시하고 루카치 역사와 계급의식 이 세 개예요. 이 세 사람을 서구 막시즘의 이제 고전으로 바탕으로 꼽는데 독일 쪽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은 루카치였어요. 왜 많이 미치냐면 이 루카치의 역사와 계급의식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르노, 호르카이머 이런 사람들 쭉 2세대는 하버마스, 지금은 악셀 호네트 이 3세대로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독일 좌파 이론의 한 축인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이 뿌리가 되는 책이 이 역사와 계급의식이거든요. 이런 식이에요. 그런 책을 이제 써내요. 근데 이게 이런 지식인들한테 이만큼 어필을 하는 만큼 뭐겠어요? 실천하고 직접 결합을 잃어버려요. 뭐냐면 이전의 막스주의는 노동운동에 쓰이는 도구였어요. 그 동구나 뭐 소비에트에 나왔다면 노동자들 교육용으로 딱 놓고 막스주의가 딱 교과서식으로 정리가 되고 그걸 가지고 교재로 썼어요. 그럼 노동운동할 때 그걸 교재로 공부를 하고 의식화를 하고 그런 식으로 노동운동과 밀접하게 통일이 돼 있었어요, 막스주의는. 근데 이건 이제 지식인 담론이 돼버린 거예요. 아까 루카치와 이 역사와 계급의식